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서 지자체가 정년을 늘리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또 새로 부임한 노인회장이 법정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경제계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해보고요. 주간 집값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면서요?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9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 5만 1,2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15.5%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월간 한 4만에서 5만 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다가 집값이 이제 들썩이기 시작한 게 이제 하반기 들어서 7월과 8월 보면 6만 건대로 그때 올라왔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다시 5만 건대로 내려간 거죠. 그걸 보면 이제 정부가 본격 대출 규제를 시작한 때가 8월부터라고 본다면 대출 규제 효과가 일부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을 봐야 될 텐데 수도권 주택 거래량 2만 5,829건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21.2% 감소했고요. 서울만 또 따로 떼놓고 보면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만 건을 넘었다가 이제 지난달에는 8,20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월과 비교하면 이제 서울은 25%나 감소를 한 겁니다. 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 중에서 특히 이제 아파트 거래만 보면 4,900여 건. 이건 또 한 달 전과 비교해서 35% 감소한 많이 거니까. 감소했네요. 네, 서울 네. 수도권 지역은 좀 더 뚜렷하게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월 대비 0.23%포인트 오른 3.7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승폭은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고요. 이제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에는 지표금리가 이제 은행채이고 변동형 주담대는 코픽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지난달에 은행채 금리도 변동이 없었고 코픽스는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최종 대출 금리는 올랐단 말이죠. 결국 조달 금리가 떨어졌는데 최종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이제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서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높인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일반 신용 대출도 역시 가산 금리 인상 영향으로 최종 금리는 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 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 기업 대출 금리도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달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중에서 생산과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요? 산업활동 동향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거죠? 맞습니다. 이 전산업 생산 지수 지난달 지수가 113.6 그래서 전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이 전산업 생산도 추이를 보면 지난 8월이었고 4개월 만에 그때 증가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이유를 보면 반도체나 제조업 부문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죠. 네. 이 부문의 생산이 좀 부진한 영향이 컸고요. 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 자체도 줄어든 여파가 있었습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전월보다 0.4%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도 8월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겁니다. 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성장하는데 그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산과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걸 보면 확실히 납득이 가는 결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지난달 설비 투자는 반도체 투자 확대 영향으로 전월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고요. 다만 이제 건설 기성 전월보다 0.1% 감소하면서 5달째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 건설 기성은 이제 시공이 만료된 누적 공사 실적을 집계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또 중요한 게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또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수개월째 보합 또는 하락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반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많이 눌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했죠. 네. 예상대로 반도체 부문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네, 삼성전자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 79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9조 1,800억 원 기록했다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7.35%, 영업이익은 277% 많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역대 분기 중에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을 모은 건 반도체 사업부 DS 부분이죠. 네.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3조 8,6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초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4조 원대 영업이익은 달성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더 낮았던 거죠. 네. 이유를 보면 이제 원래 잘했던 분야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 일부 둔화된 영향, 또 고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에서는 역시 그 매출을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건 반도체 위탁 생산 부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파운드리 분야에서 지금 조 단위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그나마 많이 벌어들인 수익을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다 까먹은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은 이제 기대에 못 미쳤는데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그 엔비디아의 그 HBM 공급하는 거 이거는 좀 확대할 가능성을 뭐 내비쳤다면서요? 네. 지금도 엔비디아의 HBM 제품을 공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주력 제품은 아니고 저사양의 HBM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HBM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퀄 과정상 네.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네.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하면 역시 아무래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그 HBM3E의 퀄 테스트가 통과가 지연됐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HBM 경쟁력에 우려를 제기를 했고 이런 게 주가에도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계속 밀려나게 된 거죠. 현재 이제 HBM 칩의 최신 제품, 주력 제품은 이 HBM3입니다. 이게 5세대 제품인데 네. SK하이닉스는 이 5세대 제품을 가지고 아시겠지만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 제품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인 건데 네. 삼성전자가 이 HBM3E와 관련해서도 지금 매출 비중이 10% 초중반 수준까지 증가를 했다. 4분기에는 이 비중이 50%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를 예상하는 거는 역시 가장 큰 공급처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본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장중에 6만 원대 회복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장 막판에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0.1% 증가하는데 오늘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려 아이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어제 유상증자 계획 발표하면서 참 진통이 상당한 것 같죠. 오늘도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빠진 거예요, 지금요? 네, 오늘 네. 주가가 계속 부침이 있었거든요. 아, 장중에 뭐 15% 이렇게 막 빠졌다가 또 줄였다가 최종은 7.68% 하락한 8만 3천 원 하락해서 결국 100만 원대가 깨졌네요. 네. 99만 8천 원 종가 기준으로 99만 8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났었고 이게 11시 30분 경이었는데 이 공시가 나자마자 주가가 바로 하한가로
가서 네. 150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어제 100만 원대로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29일에 154만 3천 원 종가였는데 정말 많이 빠진 거죠. 이틀 연속 뭐 아주 큰 폭으로 네. 급락을 한 거죠. 유상증자라는 게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을 하충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상증자가 보통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보통 책정이 되고 또 전체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좀 희석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네. 유상증자가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좋은 뉴스는 아닌데 특히 고려아연처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건 주주들한테 더욱더 민감하게 네, 다가오는 네. 이슈가 되겠고 네. 이게 어제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전체 일반 공모 방식으로 373만여 주를 유상 증자하겠다라고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주당 발행가액이 67만 원으로 책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30% 할인율을 적용한 겁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할인율이죠. 최대 할인율 예.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대부분 2조 5천억 원 신규 자금 조달 가운데 2조 3천억 원 대부분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을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상증자의 결정 배경이나 방식, 목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주들이 희생하는 구조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신주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최종가액이 아닙니다. 네. 이제 실제 청약은 12월 초에 있거든요. 네. 그때 기준으로 다시 할인율 30%를 적용을 해서 네. 최종가액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네. 그때 더 떨어지게 된다면 네.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 67만 원이 아니라 더. 최종 발행가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일반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무엇보다 이제 그동안 이 최 회장 측이 영풍이나 MBK 연합의 공개 매수 행위를 되게 비판한 게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적대적 M&A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비판을 그랬는데 했거든요. 정작 그러니까 이제는 명분 싸움에서도 다소 좀 힘이 빠지게 된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은 현재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네. 있다면서요. 지금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3시 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한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재로 이제 관련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있고요. 네네. 금감원이 지금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 설명이 미흡했다고 보고 정정신고서를 제출해라라고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아울러서 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주관사가 미래에센증권인데요. 네. 이 미래에센증권에도 인력을 지금 파견해서 현장 검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감원이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고려아연과 영풍 MBK 측 공개 매수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아마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도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년 연장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은퇴를 앞둔 노인들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지만 일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또 기업들은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면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죠.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쟁점들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ISS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차용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는데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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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이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제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6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해볼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통계청에서 나온 그 통계 자료인데요. 일단 9월,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674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 50대 취업자는 67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2만 9천 명 정도가 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1982년 이러한 통계 작성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해서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82년에 60대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 취업자 수 중에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무려 23%까지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50대는 23.4, 그러니까 0.1% 포인트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유엔이 기준으로 하는 초고령 사회가로 이제 진입한 이후에 네. 60대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추월함으로써 이제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대한노인회에서 건의한 그 노인 기준 연령이요. 이거하고 이제 법적 정년의 개념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노인이라는 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제 존칭을 빼고요. 네. 노인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것들도 있고 네. 우리가 사회 통념적인 것들도 있는데 일단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65세를 기준으로 네. 대부분 노인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다음에 경로 할인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그 나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 경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는 이제 노인을 65세부터 노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그 부분에서 정년의 기준은 아직까지 이제 60세이니까 5년 정도 갭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께서 노인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 네. 1,000만 명이 이제 노인인데 네. 2050년에 가면 이게 2천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고 이제 20세 이하 1,000만 명을 빼고 나면 20세 이상서부터 노인 기준까지가 2천만 명이고 네. 노인이 또 2천만 명이니까 네. 1대1로 서로 대응을 하면서 이거 소위 말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연령을 좀 올리자. 네. 75세를 올리자.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노인이란 기준은 네. 65세 이상은 노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통념과는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거나 경제적으로 얘기하거나 정년을 얘기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보면 대부분 일용직이라든가 뭐 돌봄 같은 그 일부 직종에 좀 쏠려 있는 모양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취업자가 이제 신규로 늘어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고용이라 그래서 정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고난이도가 있는 중소기업을 안 들어가니까 네. 거기서 이제 취업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취업하는 분들에 대한 그 질은 별로 그렇게 네. 좋지는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단기 일자리 이런 쪽에 이제 쏠리고 있고요. 또 창업도 상대적으로 또 있습니다. 60대 창업이요? 예, 60대 창업이 한 네. 그러니까 전체 창업 인구 중에 대략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료를 보면 최근에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볼 때 네. 약 9만 개의 창업이 일어난 것 중에 네. 1만 개는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업을 놓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창업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것도 이제 그 창업한 이후에 이제 지속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지속률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통계도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건 60대 이상이라도 이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네. 어찌 보면 그 전에는 60세 이상이면 이제 근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그래서 네. 노인의 이제 개념으로 봤던 거고 그렇죠. 예. 65세는 사회 통념상 노인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했던 건데. 예. 근데 보면 60세 이상 활발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행정안전부하고 네. 이제 지자체 중에선 대구시에서 네. 그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조금 더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5세 연장을 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 65세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네, 아니고 네. 공무직이라는 네. 특수직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설물의 관리. 유지 보수라든지 네, 네. 장비 관리, 네. 그다음에 상담, 상수도 점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도한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네. 그 대신 익숙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을 네. 정년을 연장했다라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412분이 계신데 아, 그래요? 예, 이분에 대해서 정년을 65세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60세에서도 당신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1년 단위로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년 60세 만기가 되는 게 65년생인데요. 네. 65년생분은 내년은 61세까지 일하는 거고 네. 결국 2029년까지 65세까지 늘리겠다라는 것들이고 네. 또 이와 더불어서 꼭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가구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많은 그리고 다자녀. 네. 다자녀 분들 입장에서도 정년을 2년 연장했기 때문에 네.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인분들이라든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일을 더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출산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에서의 하나의 어떤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자녀 가구주에 한해서 지금 또 정년 2년 연장을 대구는 이제 대구에서 그렇게 예, 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이 정년에 대한 논의 이걸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네.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왜 필요한지부터 잠깐 좀 설명을 일단 지금 이제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 시장에 있어서 인력 부족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일자리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네.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들은 근데 이제 직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자 하는 노동 시장과 그다음에 내가 숙련공으로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시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련공들이 일할 수 있는 숙련공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노동력들이 오히려 비용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안 들어오는데 네. 이거 여기서 이제 정년됐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직업을 잃게 되면 나가버리시면, 네. 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네. 거고 이것이 또 그분들이 이제 소득이 없어짐으로써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 복지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 사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시의 이제 소멸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봤을 때는 이 고령화가 각각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 좀 늦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활발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인가 그 노인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네. 전체 노인의 79.1% 그러니까 80% 정도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계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통념적으로 생각한 65세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지하철 무임승차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이제 한절기 이렇게 독감 무료 접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모든 혜택이 이제 65세부터 그렇습니다.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70세든 뭐든 뒤로 늦춰지면 거기서부터 또 이제 소외되지 않느냐 혜택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서로 입장에 따라서는 나는 지금 일하고 싶은데 네. 일을 못 한다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좀 달라라는 측면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혜택들도 뒤로 밀려져야 된다라는 또 논의가 되거든요. 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른데 유럽 같은 경우는 밀면서 같이 이제 그런 혜택도 밀어내는 데가 있고 연금 수급 연령을 수급연령을 더 밀어버리는 것도 늦추면서 있고 정년도 연장시키고 연장되고 근데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병행을 합니다. 네. 이제 연금 수급을 받는데 일자리는 계속해서 주는데 네. 서로 간에 이제 그걸 낮추는 거죠. 네.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거 그다음에 고용 비용도 낮추면서 두 개를 주지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만큼 공적인 부분들을 빼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는 것 조합이 같아요. 다 다른군요.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그래서 네. 한편으로 보면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미루면 안 돼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하다못해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연금 뒤에 받아도 상관없어라는 네.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네. 쟁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그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네.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네. 검토에 나섰지만 산업계에서는 이게 진짜 노사 간에 가장 대립되는 이슈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업 측에서는 좀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네. 연공 서열식으로 임금을 주는 기존의 어떤 임금 체계로는 굉장히 부담이 커져서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용어도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보통 이제 노동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정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년을 네, 연장시켜 달라는 네. 거죠. 그럼 정년을 연장한다라는 것은 정년 기간 내에는 내가 고용을 보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영계에서는 정년 보장이라는 단어 대신 네. 계속 고용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아하,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 형태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라든지 인사고과라든지 연공서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60세에서 70세로 느리게 된다면 예를 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네. 퇴직을 한 다음에 재고용으로 가겠다. 네. 그러면 호봉체계라든지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정신적인 거라든지 육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호봉제를 따로 하겠다라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경영계도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숙련공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술직들에 대해서 2년 정년 연장을 또 선도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고용 형태를 좀 바꾸자. 네. 이게 지금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계 쪽에서는 딱 정년이라는 그 안에 그 갇히는 걸 싫어하는 갇히는 거죠. 걸 원하지 않는 예. 것 같고 이제 노동계라든가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이렇게 법적인 틀에서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계 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60세 정년을 이제 더 연장하는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65세까지 일괄적으로 하자. 네. 라는 게 이제 노동계의 이제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주장이라는 건 좀 세게 한 다음에 이제 조정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하자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경영계도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아요. 네. 여기 자체가 하지만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을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노동계에서는 일괄, 사업계 그 경영계에서는 자율 이렇게만 보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일괄이면 정년을 그냥 연장시켜 버리니까 네. 그때까지 고용이 되는 거고 네. 경영계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되 계속 고용 형태를 취하자. 획일적인 법정 예. 정년을 반대한다. 네. 어쨌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업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 일자리를 제공 못할 바에는 그렇죠. 또 경영계 입장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까 이제 뭐 유럽 얘기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예. 당장 이제 우리나라를 좀 들여다 보면은요. 네. 법정 정년인 60세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하는 비율이 14.5%요. 예.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법정 정년을 늘린다는 거는 이 14.5%를 위한 거다. 예. 그러니까 혜택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 간다. 그러니 여기 일자리에서조차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녔었고, 네. 저도 이제 조기퇴직을 한 입장인데, 네. 뭐 명예퇴직이라는 입장이지만, 근데 정년까지 다닌다라는 것이 여러모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들이 네, 이제 네.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14.5%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제도 속에서 결과치를 놓고 보면 14.5%지만 우리는 한쪽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형태 99%가 중소기업인데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 형태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법 되시죠. 그러니까 네. 이 지금 14.5%라는 것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14.5%인데 그 이후에도 고용되는 사람 수도 포함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정년까지도 못 가는데 이걸 연장한다고 되는 문제에 대한 제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연장함으로써 14.5%로 혜택을 받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4.5%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으로 인해 파급 효과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 이제 취업 시즌인데 이제 시험 수험생 입장에서는 네. 이거
나도 지금 못 들어가는데 뭐 저 한참 일 많이 하시고 그동안 돈 많이 번 분들도 계속 일자리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만 가질만 하죠.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지금 이제 가장 대척점이 있는 게 네. 노인 일자리가 일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도 크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조사해 온 게 2023년에 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한 거예요.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원이니까. 이걸 보니까 60세 정년을 더 연장한 기업들을 보니까 네. 오히려 청년층 고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년층 고용을 뭐 줄였다든가 이런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없다고요? 예, 60세 이상 정년하더라도 그 청년 고용은 거의 1대1로 똑같이 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네. 의외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45세에서 54세 재고용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잠깐만요.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한 기업들이 45세에서 50세 사이가 4세에서의 재취업 자체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60세 부장이 나가야 네.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60세 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신입사원이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는데 네. 중간에 40, 50대에서 퇴직한 분들이 재고용을 하려고 들어가면 네. 이미 숙련돼 있는 분에 대한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네. 이분이 재취업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네. 지금 45세에서 54세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네. 재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일에 대한 어떤 숙련도 이런 거가 더 핵심이 아니겠느냐. 단순하게 60세와 20대 청년 간의 일자리를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다른데 네. 6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일을 떠받쳐 줄 수 있는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분들에 대한 네. 재교육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결론이 그럼 있다는 그 거죠. 60세 이상 계속 고용한 그 기업들은 이전에 그 임금 체계하고 다르게 적용을 했던 건가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임금 피크제가 되니까 네. 임금 피크제가 이제 피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70%에서 적게는 40%까지 네. 임금을 주고 충분히 그 노동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걸 이제 수용을 하고 내가 익숙한 일자리에서 익숙한 일을 함으로써 네. 어쨌든 내가 매일 출퇴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심지어 어떤 뭐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오전만 일을 하거나 오후만 일하는 괜찮죠. 일자리도 네. 본인들이 원하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45세에서 55세 가장 임금이 급여가 많이 나가는 네. 사람은 오히려 이제 일자리를 오히려 더 잃게 찾기가 되고 힘들어진 거죠. 근데 60세 이상은 임금 피크 대상이니까 좀 줄어들 수 네. 있고 급여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입사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급여가 낮으니까 네. 한 사람 할 거를 두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기업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일자리를 동일하게 보고 노인분들이 일하는 거와 청년들이 일하는 거 동일하게 1:1 보는데 교환이 아닌 거죠. 1대1 교환이 아니라 네. 60세 분들이 빠져나감으로써 네. 그분들이 하는 일 자체를 누가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네.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일자리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맞게 적합하게 또 유연하게 좀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시장이 유연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화돼서 이제 노인분들, 이제 정년 이후에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와 같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내가 이제 호봉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심지어 급여가 깎여도 나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자체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기업들이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호봉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청년들의 어떤 유연한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어떻게 보면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한다라면 의외로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E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0월 4주차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도 살짝 내려왔습니다. 0.08%입니다. 서울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지난주가 0.09%였고요. 그 2주 전은 0.11%니까 조금씩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0.0 단위로 내려왔고 0.0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보합 수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수도권 지역은 0.05%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도 0.05, 이번 주도 0.05%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3%까지 0.01%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다 지금 조금씩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뭐 저는 다행이라는 또 생각은 듭니다. 이게 안정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7, 8월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통계고요. 강남구는 0.18%, 서울 서초구는 0.14% 여전히 서울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기 핵심 지역들은 또 상승폭이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거래량을 본다면 9월 거래량이 이제 3천 건 초반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10월 거래량도 아마 비슷하게 3천 건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거래량이 9천 건이었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죠. 거래량 많이 네. 줄어들었고 매물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올해 말까지는 이런 분위기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중 은행들도 지금 대출 금리 계속 높은 가상금리 그러니까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내년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은행들도 이제 또 영업을 해야 되고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1월 27일인데 아직도 뭐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을 해주느냐 아, 그래요? 안 아직? 해주느냐 가지고 아이고, 지금 논란이 네. 되고 있는데 뭐 결국엔 해주겠죠. 12,000세대나 되는데 안 해주면 또 후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주긴 해주는데 이제 또 은행들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지금 전망 지수 KB에서 조사한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가 있는데 네. 중개업소 한 6천 건 정도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0이 넘어가서 200 가까이 가게 되면 올라가는 상승한다. 상승 전망이 높은 거고요. 네. 100 아래로 내려올수록 하락 전망이 높은데 네. 1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듯이 주간 변동률하고 이제 큰 차이가 없죠. 보합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살짝 살펴보게 되면은요. 상승을 전망한 중개업소는 13.7%였고요. 네. 하락을 전망한 중개업소는 12.5%. 네. 그러면 나머지 73.8%는 보통 보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가고요. 이제 내년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라든지 주택 공급, 전세 가격, 부동산 정책 상황과 맞물려서 또 시장의 수요자들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강남과 안인 쪽의 어떤 그 상승 폭이 좀 네네.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래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요즘 양극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별로도 이제 양극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대출 규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9억 원 이하 정책 자금 시장은 정부가 또 강한 규제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거래량을 본다면 7, 8월과 9월, 10월을 비교를 했는데요. 네. 7, 8월이 43%였고요. 차지하는 비중이 9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입니다. 9월, 10월은 52.6%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9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거래 비중 말씀하시는 거래 거죠? 비중을 네. 말합니다. 그래서 9억 원에서 30억 사이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대출 규제에 가장 영향을 받는 구간들이 줄어들었고요. 30억 초과되는 구간들 있잖아요. 네. 살짝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30억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 우리 별로 영향이 없네. 그냥 내 돈 주고 살래라는 그런 특수 시장이기 때문에 초고가나 정책 대출이 받는 시장들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게 네. 아닌 대출 규제를 받는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 그 잠실에 있는 그 어디죠? 그 새 아파트 네네. 청약에 네. 얼마가 몰린 거? 12만 명이 몰렸어요. 12만 명 정도 몰렸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만점 통장도 겨우 당첨이 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네.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분야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역시 로또였습니다. 최고 가점이 81점이 나왔고요. 커트라인이 69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69점이라고 한다면 4인 가족이 15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입니다. 네. 근데 69점이 커트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 평형이 있는데요. 어. 면적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뭐 43제곱미터 초소형이거나 네. 평면 구조가 안 좋은 게 69점 커트라인이 나왔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43제곱미터에 4인 가족이 살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69점이 당첨이 되는 거죠. 인기가 높은 뭐 전용 59나 84 같은 경우는 69점은 뭐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70점 넘었고요. 네. 81점이 나왔는데 81점 정도 나오려면 6인 가족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6인 가족이 되려면 자녀 2명과 부모님 2분을 모시고 15년을 사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당첨이 되더라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분양 가격이 분양가가.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은 3.3제곱미터당 우리가 평당이라고 하는데요. 4,400만 원 정도. 네. 수도권 지역은 2,792만 원. 이게 전용 84 우리 국평이라고 하죠. 전용 84로 환산하게 되면 수도권은 평균이 9억 5천만 원이고요. 서울은 평균이 15억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이 정도면 네. 역세권에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당첨이 돼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청약 통장을 많이 해지하는 분들이 당첨되기도 첫 번째 어렵고요. 당첨이 되더라도 평균이 15억 원이니까 15억 원 수도권은 9억 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아파트 노래가 인기몰이죠. 아파트. 요즘 인기입니다. 하고 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네. 어느 게 더 편하세요? 저는 네. 윤수일의 아파트가 제 18번이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 노래 애창곡이에요? 네네 아파트 네. 노래 물어보면 네. 윤수일 아파트 얘기하면 이제 일단 기성세대고요. 로제의 아파트를 얘기하면 신세대라고 하는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신축 아파트 인기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노래까지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단 아파트 노래는 이게 재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가 1981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로제 아파트가 이제 한 40년 만에 새 노래가 나왔는데 네. 윤수일 아파트 나오기 전에 서울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이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된 아파트들이 서울에 6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네. 6만 가구 중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빼면 5만 5천 세대가 여전히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있나 좀 살펴보게 되면 뭐 강남 쪽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요. 강남에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인데 아마 윤수일의 아파트 배경도 아마 이런 아파트가 배경이 아니었을까. 뭐 갈대 그러고 하는 게 옛날에 강남이 갈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또 내부 소송이 걸리고 가처분했다가 가처분이 취소되는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어서 조합 설립이 됐으면 앞으로 이제 남은 상황이 이제 사업 시행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아야 되고 네. 건축 심의 받고 관리 처분 이주 착공이 되려면 빠르면 10년 안 빠르면 한 15년 정도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5년 후에 이제 음마 아파트도 또 새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이나 여러 구역들도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또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변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0몇 년 됐다고 꼭 재건축을 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논쟁은 있는데 뭐 법적으로는 네.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앞으로 짓는 건 좀 오래 가도록 지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파트 짓기는 잘 짓는데 이제 네. 가격이 올라가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지난주인가요? 그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네네. 응시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요?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부동산 시장 흐름하고 이제 좀 분위기와 좀 연관이 되는데요. 한참 네. 분위기가 좋았던 2020년, 2021년이 피크였는데요. 네. 39만 9천 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거의 네. 40만 명 정도고요. 올해는 22만 명 정도, 21만 5천 명 정도 신청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다 시험을 치지는 않습니다. 22만 명이 시험을 응시해도 실제로 시험장에 가신 분은 한 7만 명 정도 네.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응시비만 내시고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아마 안 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7만 명도 많죠. 그래서 22만 명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남으면 주말에 이제 도서관 갈 때도 있거든요. 가서 그러세요? 뭐 책도 한 번씩 되게 보고 바쁘신데. 주말에는 시간이 남을 때 가면 저는 눈에 띄는 게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뭘 공부하나 이렇게 보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만 명 중에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분들 2030들이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왜 공부하냐라고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후배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된다. 않을까 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부동산 투자는 또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1년의 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1년에서 2년 공부하는데 그래요? 우리 네. 젊은 2030들이 부동산을 업으로 해서 이렇게 진로를 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다른 공부를 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필요한 마음에 그 황금 같은 1년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쉽게 버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적성이 맞고 꼭 하시고 싶은 분들만 응시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전철 사업이 네.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이것도 역시 공사비 문제 때문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공사비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 위례 신도시 가 보면 위례 신도시의 위례 신사선이라는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게 언제 되지? 그러니까 송파 오메. 옆에서 이제 그렇죠, 강남까지 그렇죠, 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네. 송파구에서 네. 위례 신도시에서 이제 신사역까지 네. 압구정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2008년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계속 얘기 있었는데 네, 신도시- 아직 시작도 안 한 건가요? 첫 삽뜨지도 못했고요. 그런 아직 건가요? 시공사 선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할 때 돈을 내거든요.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거 용으로 이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GS 건설이었는데요. 최근에 포기했습니다. 네. 우리 이 돈 받고는 못하겠어라고 포기를 했는데 공사비를 계속 올려줬거든요. 1조 4,847억 원에서 1조 7,605억으로 올려줬고 증액했지만 유찰이 돼서 재공고 때는 1조 8,380억 4.4% 올렸는데 네. 11월에 이제 다시 평가를 참여 업체 신청을 받는데 아마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구조를 보면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데요. 아파트는 이제 뭐 분양가가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이런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공사비가 굉장히 좀 마진이 많지 않게 줍니다. 그래서 네.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아파트라든지 다른 개발 사업으로 건설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국가 SOC 사업은 거의 원가 비슷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라는 구조인데 최근에 네. 인건비나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건축비 증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이제 생활용 숙박 시설 이게 참 애물단지로 전락했었는데 이게 이제 용도 변경 그 문턱을 좀 낮춰주기로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또 매매 효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전체 생활형 숙박시설이 다 이렇게 호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에 호가가 살짝 올라가고 거래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투기 바람이 불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자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좀 억울하다는 반응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 이야기를 이게 정부가 바꿔줬다고 해서 네. 이렇게 좀 박치 뭐 투기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는 건 억울하다는 반응이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새롭게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네. 분양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세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복도 폭이 1.8m가 돼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지금 1.5m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부수고 복도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1.5m를 그대로 건축법 개정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부 체납을 통해서 돈을 내면 해주겠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오피스텔과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차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곳들은 외부에 주차장을 마련하면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약자들이 이제 추가 비용을 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행사가 내든 계약자가 내든 비용을 내면 네.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그 막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가 와가지고 네. 분양 받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회사 보유분 5% 아하. 특별하게 준다 그러면서 저- 페이백 해준다 이런 거 보면은 회사 보유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회사 보유분은 미분양을 말하는 거고요. 네. 저한테도 하루에 전화가 한 5통에서 10통씩 오는데 제 네. 전화번호가 많이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본인이 따져보고 네. 타당성이 있고 수익률이 확실하고
조사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얻어야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페이백을 해준다. 좋은 물건이 있다. 다들 바쁜데 네. 절대 나를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전화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온다면 좋은 정보 같으면 반드시 본인이 네. 손품 발품 받아서 네. 타당성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